나는 어려서부터 운동신경이 뛰어났고 중학교 때부터 시작한 축구를 대학에 가서도 계속하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계속해왔던 터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주전 선수로 활약하는 행운을 얻었다. 그런 나를 안 이꼽게 여기는 선배들도 있었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했다고 여겼고 그런 반응이 있을수록 더욱 축구에 열중했다. 어느 해 여름 매년 하는 축구 합숙 훈련을 위해 부원들 모두가 한 버스를 타고 민박집과 연습장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 낮에는 달리기와 근육 트레이닝, 연습 시합 등 축구 연습을 하고 밤에는 캠핑 온 것처럼 다 같이 카레도 만들어 먹고 마무리로 불꽃놀이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불꽃놀이를 해본 것도 초등학교 이후 처음이라 다른 멤버들과 함께 동심으로 돌아간 것처럼 불꽃놀이에 푹 빠져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불꽃놀이를 내 눈앞에 바짝 갖다 댔고 불꽃이 안구에 바로 닿으면서 격렬한 통증이 엄습해왔다. 나는 고통을 참지 못해 비명을 질렀고 감독님이 곧바로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에서 안과 검진을 받았지만 한쪽 눈이 실명했단 말을 들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 실명이라뇨? 그럼 한쪽 눈을 못 본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안타깝지만 너무 충격이 커서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다. 병원으로 달려온 부모님은 나한테 일어난 일에 대해 들었고 엄마는 그 자리에서 통곡했다. 아빠는 내 눈에 불꽃을 들이댄 학생과 그 부모를 부르라고 감독에게 항의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왕진상이란 선배였는데 병원에 와서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불꽃놀이를 빙빙 돌렸는데 그게 하필 구한이 눈에 불똥이 튄 것뿐이라고요. 라고 말했다. 진상 선배의 부모님도 우리 아들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위자료와 치료비는 지불할 테니 아들 장래를 위해서 우리 아들을 가해자로 취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죠. 라고 말했다. 그 후 일정 정도 치료비와 위자료는 받은 게 맞지만 왕진상 선배 아버지는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정도 돈으로 해결되는 일은 큰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나도 선배가 일부러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껏 축구 하나만 보고 살아왔는데 한쪽 눈이 안 보이게 된 지금 이제 무얼 하며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왔다. 내가 남은 건 걱정뿐이었다. 다른 멤버들도 나를 걱정해줬지만 나는 무엇보다 축구를 포기할 수 없었고 다시 학교에 나갈 수 있게 된 뒤로도 연습에 참가하려고 했다. 하지만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불편했고 특히 왼쪽은 시각적으로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서 그쪽에 있는 사람이 적인지 동지인지도 구분이 잘 안 됐다. 적과 동지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시합이 될 리가 없었다. 의욕만큼은 남들 2배도 넘었지만 감독님한테 벤치로 좀 가자 라는 말을 들었다. 속상하고 분했다. 왕진상 선배는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축구장을 전과 다름없이 뛰어다니고 있다. 감독님은 선수로 뛰는 건 무리가 있지만 다른 선수들을 서포트하는 일은 할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 하지만 나는 감독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없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남들처럼 축구장을 누비는 거지 다른 선수들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게 아니었다. 그때까지는 앞으로 프로 선수가 될 자질이 충분하다는 말을 들어왔었는데 한쪽 눈을 잃고 난 뒤로는 그런 희망을 품을 수조차 없게 됐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된 나는 학교도 빠지고 집에 틀어박혔다. 그때 어릴 적부터 친구인 은기가 일부러 나를 찾아와서는 축구 못하게 돼서 힘든 건 알겠는데 세상에 축구 선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너한테 다른 재능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 라고 격려해줬다. 하지만 그땐 은기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내 귀엔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일부러 더 못되게 굴면서 은기를 쫓아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사고로 다리를 잃게 된 한 스포츠 선수가 선수 생활을 포기한 뒤 스포츠 닥터가 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처음엔 밥을 먹으면서 건성건성 그 프로를 보고 있었는데 점점 푹 빠져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는 내가 있었다. 한쪽 눈이 없으면 더 이상 축구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었지만 그 인터뷰를 본 후로 스포츠 닥터라는 직업에 큰 호기심이 생겼다. 그날 이후로 나는 축구 선수의 꿈은 완전히 접었지만 스포츠 닥터라는 직업에 대해 수없이 검색을 해봤고 언제부터인가 그걸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었다.
내가 은둔형 외톨이가 된 후로 걱정하던 친구들과 은기도 내 눈이 다시 반짝이기 시작했다며 좋아라 했다.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나는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의대에 합격, 다시 대학생이 됐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나는 지금 스포츠 닥터로 일하고 있다. 스포츠 닥터가 된 나는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 선수들과 학생들을 치료하게 됐다. 그 중에는 축구 선수도 있었고 과거 내가 선수였다는 걸 아는 친구들도 있고 팬이었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럴 때면 왠지 얼굴이 빨개지는 기분이 들었다. 때로는 부상을 입고 비관에 빠지는 선수들도 있었다. 나처럼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운동을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된 선수들에게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는 말을 해줄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었고 스스로가 대견스럽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시절 축구부원들이 오래간만에 모여서 회식을 하기로 했다면서 나한테도 연락이 왔다. 예전 그대로의 나였다면 절대 안 갔겠지만 지금은 내 갈 길을 잘 찾아서 열심히 살고 있었고 오래간만에 다들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참석하기로 했다. 회식 장소에 도착하자 왕진상 선배가 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좌절을 딛고 일어나 현재 스포츠 닥터로서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내가 옆으로 다가갔을 때 왕진상 선배는 이미 많이 취한 상태였다. 뭐야, 너 구원이잖아. 너 지금 무슨 스포츠 닥터로 유명하다면서 애꾸는 주제에 출세했네. 순간 그게 누구 때문인데? 하고 되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막말을 할 정도로 취한 모습이 보기 안 좋다 했더니 얼마 전에 여친한테 차여서 정서가 불안정한 탓에 찌질하게 후배들한테 짜증을 내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다 왕진상은 다시 나를 향해서 네가 유명하면 얼마나 유명해서 잘난 척하지 말란 말이야. 그럼 내가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했는지 의미가 없어지잖아. 나는 혹시 잘못 들었나 내 귀를 의심했다. 그땐 분명히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그 말은 일부러 그랬다는 자백이 아닌가. 나는 핸드폰을 준비하고 술이 잔뜩 취한 왕진상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했다. 불꽃놀이 하면서 나한테 접근한 게 의도적이었어요? 그래, 그랬다 왜? 1학년 주제에 어디서 감히 주전을 죽을라고. 집에서 울 아버지도 네가 없으면 내가 주전인데 어쩌고 하니까 사고로 처리하는 건 식은 죽 먹기니까 걱정 말라고 해서 내가 했다. 어쩔래? 나는 핸드폰에 녹음하면서 분노로 치가 떨렸다. 스포츠 닥터로 일하는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하지만 이런 허접한 인간의 질투심 때문에 내가 평생 동안 한쪽 눈 없이 살 이유는 없었다. 나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날 변호사를 찾아가 핸드폰으로 녹음한 내용을 들려주고 왕진상과 그 부모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때 술에 취해 있던 선배는 어디서 거짓말이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라고 변명했지만 술에 취한 선배를 향해 분노를 누르면서 그때 일을 자세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얻어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먹히지 않았다. 실명사고를 당했던 당시 나는 조금 유명세가 있는 편이었고 그 일은 세간에서도 화제가 됐었다. 하지만 그때는 합숙 중에 일어난 불운한 사고로 처리됐었다. 하지만 범인이 자백함으로써 새로운 진실이 알려지자 다시 뉴스에서 화제가 됐다. 덕분에 왕진상 부모님도 경찰에 체포되고 회사도 도산되는 악재가 겹쳤다. 한쪽 눈이 실명됐다는 이유로 지금은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일도 없고 누가 뒤에서 험담을 하는 일도 없지만 뒤늦게 진실이 밝혀지고 범행을 저지른 왕진상과 그 배우에 해당하는 부모들이 벌을 받은 건 솔직히 기뻤다. 내가 실명한 뒤 주전에서 물러나자 왕진상 선배가 내 자리를 차지하는 건 성공했지만 나중에 들은 바로는 주변에서 나하고 실력 차이가 많이 난다며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못한다고 욕도 많이 먹고 그러다 결국 자기가 못 버티고 스스로 그만뒀다고 한다. 그 뒤로는 뭘 해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고 그날도 회식에 와서 화풀이로 술을 마시고 있었던 거였다. 결국 자기 비애 덩어리가 된 선배는 자기도 모르게 죄를 고백하게 됐고 그게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은 본인도 몰랐을 것이다. 비록 나는 한쪽 눈을 잃었지만 현재의 내 삶에 아주 만족하며 살고 있다. 운동을 하다 보면 부상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도 하다. 그런 선수들이 시련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울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살아갈 것이다. 내 이름은 박차희, 나이는 30. 3년 전 오래된 남자친구인 동갑내기 한진수와 결혼에 꼴인. 하지만 지금은
2살 된 딸아이 하나와 둘이서 살고 있다. 이유는 1년 전 남편이 해외로 발령이 나서 혼자서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해외에 가야 한다고 해서 적잖이 당황스러웠지만 2년 동안이라는 조건과 함께 귀국 후에는 연봉이 껑충 뛸 거란 얘기를 듣고 나서 결국은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만 전념하기로 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남편의 여동생인 시누이와 대충돌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충돌의 원인은 바로 유산 상속 문제였다. 이런 일이 벌어진 발단은 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느 날 우리 아빠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며 쓰러지셨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다. 의사는 아빠의 지병이 갑작스럽게 악화되면서 남은 여명이 3개월 정도가 될 것 같다고 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나와 엄마는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난데없이 등장한 사람이 남편의 여동생, 즉 시누이 한진자다. 어디서 듣고 나타난 건지 우리 아빠가 여명 3개월이란 말을 듣고는 어이없는 행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시누이는 특정 직업 없이 가끔 알바하는 게 다였고 그래서 수입도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갑자기 명품을 사들이고 차도 새 차를 뽑아서 타고 다녔다. 속으로 무슨 돈으로 저러나? 지금 정상인 건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진자는 정말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였다. 그리고 반년 후 아빠는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아빠는 생전에 모아둔 재산이 꽤 있었고 엄마가 나한테도 유산 상속 얘기를 하셨지만 나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엄마한테 모든 걸 양도했다. 그런데 아빠 장례식이 끝난 며칠 후 갑자기 한진자가 우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왔다. 아버님 재산 상속은 언제 끝나? 내 몫도 있는 거지? 라는 발언을 입에 담았다. 당연히 이건 직계가족의 일이고 시누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에? 뭐래 지금? 결혼했으면 다 가족이잖아. 근데 왜 상속을 못 받아? 라면서 광분했다. 내 재산 상속도 포기할 생각인데요. 우리 엄마도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 신세를 많이 져야 해서 엄마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 누구 맘대로! 이러면 안 되는데 내 계획은 어쩌라고! 그리고 다시 며칠 후 여기에 사인해요. 어? 이게 뭐야? 나한테도 재산 상속을 허락한다는 동의서. 부부는 일심동체. 그럼 그 형제 자매한테도 상속을 받게 하는 게 상식이지 않겠어요? 이거 뭐니? 동의서의 의의가 왜 이런 글자야? 거? 이건 동거서라고 읽어야 되니? 같이 살고 싶었구나 진짜가. 뭐야 왜 희죽희죽거리는데. 우리 오빠한테 시집을 왔으면서 동생이 나한테 유산 얘기도 안 하고 입 싹 씻는다는 게 예의가 아니지 않아요? 처음엔 그냥 상식이 많이 부족한 좀 모자란 애련이 했었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걸 보자니 슬슬 열이 났다. 언니도 그래요. 우리 오빠가 번 돈으로 편하게 일도 안 하고 놀고 먹고 있으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베풀 줄도 알아야지. 인성이 그러면 안 되지. 괜히 먹게. 완전히 열이 받았지만 일단 참고 적당히 얼러서 집에서 내보냈는데 그러고 나서는 날마다 문자 폭탄이 시작됐다. 진수 씨한테 이 얘기를 할까도 했지만 해외에서 혼자 힘든 일도 많을 텐데 이런 일로 괜한 걱정을 더하고 싶진 않았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사태는 점점 다른 곳으로 향해 가고 말았다. 이번엔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이다. 친정 아버지 때하고는 달리 이번엔 아무런 전조도 없었고 정말 갑자기였다. 진수 씨도 급히 귀국길에 올랐다. 하지만 이 일로 진짜 화가 난 건 시아버지의 부음을 받고 얼마 안 있어서 진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없던 걸로 하자면서 일방적으로 화해 신청을 했다. 그동안 나한테 유산 내놓으라고 날마다 난리를 피우더니 이번엔 자기가 진짜 유산을 받게 될 것 같으니까 태도가 확 달라졌다. 게다가 나 우리 아빠 돌아가셔서 제정신 아니니까 이러니 저러니 정신 사납게 하지 말자고 라면서 되려 나한테 화를 내더니 툭 전화를 끊었다. 내가 자기가 조용히 하라고 하면 조용히 해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저 죄송한데 이것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네, 무슨 일이시죠? 이것 좀 봐주세요. 뭐야 이건? 지금 아버지 재산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까?
아버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고 정신도 가다듬지 못하고 있는데 세상에. 게다가 이렇게 중요한 서류에 한자도 틀리고 어디서 이렇게 못 빼먹은 티를 내고 나서게? 이런 못된 건 아예 집안에서 내보내야 돼. 친척들의 분노 게이지와 흥분 지수가 충분히 상승되고 분위기가 들끓었다고 판단됐을 때 딱 한마디만 날렸다. 그 서류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발행인 이름 다시 보세요. 어? 실은 이건 진자 아가씨가 지난번에 저희 친정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저한테 들고 왔던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가씨가 작성한 대로라면 저도 상속인이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유산 규모로 따지자면 시댁 쪽이 압도적으로 우위였다. 한진자 주장대로라면 득을 보는 사람은 내가 될 터였다. 이때 집안 분위기의 험악함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었고 죄인에게 오라를 씌우라 뭐 이런 극적인 상황으로 변했다. 왜 이래? 이 분위기 이거 뭔데? 너 재수 씨한테 이런 거 가져갔었어? 그게 글쎄 이게 뭔데? 난 잘 모르겠는데? 너 그럼 이 글자 뭐라고 읽는지 알아? 그거야 동의서지. 그건 왜 물어? 야 이 멍청아, 이게 네 눈에 동의서로 읽히냐? 내 눈엔 동거서로 읽힌다 가시나야. 동의서 한자로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었어? 역시 네 짓이 맞지? 배움이 부족한 탓에 금세 들통이 난 무식 한진자는 집안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된통 야단을 맞았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 그땐 누가 우리 아빠가 죽을 줄 알았나? 그래서 그런 건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라면서 끝까지 버텼다. 그럼 아빠가 좀 더 오래 살기라도 하던가. 조금만 더 밀어붙였으면 새언니가 사인할 것 같았는데 아빠 때문에 다 망쳤단 말이야. 책임져 다들. 이 발언은 일동을 침묵시키기에 충분했다.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모독하고 그것도 자기 친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경박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처음 봤다. 이런 정신 나간 것 같으니라고. 너 말이면 다 말인 줄 알아? 그럼 어떡해? 나 차도 새로 샀는데 돈 없으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당장 재수 씨한테 사과해. 집안 망신 혼자 다 시키지 말고. 아프잖아. 한진자는 그 자리에서 억지로 무릎을 꿇리고 바닥에 머리를 박게 됐다. 그러고 나서 곧장 장례식장 밖으로 쫓겨났다. 시 아주버님과 남편의 분노도 만만치 않았지만 특히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경로, 불같이 화를 내셔서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셨다. 너처럼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애는 더 이상 내 딸이라고 할 수 없어. 당장 나가!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울면 누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당장 나가라는데 왜 그러고 서 있어? 그래도 나 아빠 유산 받을 수 있는 거 맞지? 꿈도 야무지다. 꿈 깨! 왜? 왜 안 돼? 나도 자식이잖아! 한진자가 기대하고 있던 시아버지의 유산은 이미 생전에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유서를 남기신 관계로 물거품이 됐다. 시아버지는 돈을 물쓰듯 하는 한진자를 보면서 자신의 재산을 남겨주는 게 전혀 본인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게 분명하다. 그런 시아버지의 뜻은 이미 시어머니도 예전부터 알고 계셨었고 시어머니도 시아주버님도 본인들이 저축해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유산이 없다고 해도 곤란할 게 없었다. 유일하게 한진자 혼자만 대출 빚에 친구들한테 빌린 돈에 빚이 엄청났기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다. 그런데 이젠 집에서도 쫓겨났으니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신세가 된 것이다. 당연히 쉬는 날이 더 많았던 알바로는 버틸 수 없게 됐고 지금은 빚에 허덕이면서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알바를 몇 개씩 하면서 피곤에 절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너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니? 죄송해요. 난 그런 일이 있는 줄 정말 몰랐어. 혼자서 육아 독박 쓰고 있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정말 미안하다. 아니야. 다 지나간 일이 됐는데 뭐. 자기 걱정할까봐 내가 일부러 말 안 한 거잖아. 난 괜찮으니까 다시 가서 일 잘하고 건강히 돌아와. 나는 남편과 둘이 살고 있었고 남편은 꽤 잘 나가는 인류 건축 디자이너여서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취미 삼아 집에서 소수의 예약 손님만 받으며 네일리스트로 일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 아이가 있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자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때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다. 그렇긴 한데 별로 친한 친구도 아니었고 그저 얘기해본 적이 있는 정도의 친분이었다. 오래간만이다. 나야 한진자. 넌 잘 지냈어? 뭐 나야 잘 지냈지.
한진자와 연락처를 주고받은 적이 있었나 싶어서 뭔가 느낌이 별로였는데 역시나 억지로 연락처를 알아낸 것 같았다. 특정한 용건도 없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얘기만 늘어놓길래 이건 뭐지? 했더니만 그럼 안녕 또 연락할게 라더니 전화를 그냥 끊었다. 무슨 전화가 이래? 그런 전화를 받고 정말 황당했는데 그렇게 비슷한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됐다. 그때마다 무슨 일 있냐고 계속 물어봤지만 요리조리 말을 돌리면서 본론은 피하고 알맹이 없는 말만 했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기도 뭐해서 적당히 맞장구만 쳐주다가 허무하게 끊는 일이 연거푸 일어났다. 그리고 한 달 후 한진자한테서 또 전화가 걸려왔는데 정말 황당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냈다. 실은 나 좀 있으면 결혼해. 그랬구나. 축하해. 고마워. 그래서 신혼여행 겸해서 너네 집에서 며칠 묵을까 하고 짧게 2박 3일 너 부담 안 되게? 뭐? 갑자기 뭐라니? 갑자기 뭐라는 건지 이런 개 황당한 일이. 왜 우리 집이냐고 물어보자 얼마 전 남편이 직접 설계한 우리 집이 마이홈이란 잡지에 실렸는데 우연히 그걸 본 모양이었다. 마침 자기가 원래 가려고 했던 신혼여행지에서 우리 집이 가깝다며 펜션이 따로 없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다나 뭐라나. 요즘은 펜션이 대세인데 이런 기회를 어떻게 놓치겠냐며 덕분에 숙박비도 굳고 일석이조다 이런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입장도 생각해줘야지. 절친끼리 그 정도도 못해줘? 뭐? 대체 우리가 언제부터 절친이었단 건지. 그동안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숱하게 영양가 없는 전화를 했던 속셈이 뻔히 보이는구만. 우린 절대 그런 사이가 아니거든. 전화도 그래. 이유도 목적도 없이 쓸데없는 말만 하고 시간 낭비였지 그게 무슨. 나는 분명히 안 된다고 했지만 한진자는 내가 그러거나 말거나 혼자서 이미 다 된 일인 것처럼 굴었다. 글쎄 안 된다고. 내가 왜 너한테 우리 집을 그냥 빌려줘야 되는데? 그럼 나랑 남편은 어디가 있으라고? 야, 친정도 있고 아무데나 가면 되지. 너네 남편 돈도 많은데 어디 가서 2박 하는 게 무슨 대수니? 친구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해? 이왕이면 냉장고에 음식도 좀 채워넣는 센스? 배고프면 만들어서 먹을 생각이니까 부탁해. 아니,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나는 분명히 안 된다고 했지만 한진자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한진자가 갑자기 연락해온 목적을 모르고 당한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여기서 더는 받아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날 이후로 걸려오는 전화며 라인 메시지는 완전 무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얼마 후 고향에서부터 친했던 친구가 내가 있는 곳으로 출장을 온다고 해서 네일숍 일을 마치고 저녁에 둘이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그날은 마침 남편이 출장을 가서 집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절친 사이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사이도 이미 한진자가 내가 어디 사는지 캐묻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내가 한진자가 나한테 갑자기 연락을 하더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자 개 어이없다. 신혼여행을 너네 집에서 민폐를 끼치겠다는 건 무슨 발상이야? 나도 황당 그 자체야. 근데 니네 집 꼭 영화에 나오는 집 같긴 하더라. 사이도 같은 잡지를 봤는지 남편이 설계한 우리 집이 너무 근사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날은 둘이서 밤 12시가 다 될 때까지 마시다가 우리 집으로 같이 왔다. 다음날 아침 둘이서 간단하게 아침을 차려서 사이 시간에 맞춰서 천천히 얘기하면서 먹다가 사이가 불쑥 참, 내 동생이 자기 친구들하고 이쪽으로 단체 여행을 올까 계획 중이라던데 이 근처에 싸고 괜찮은 호텔 아는 데 있어? 라고 물었다. 내가 사는 곳은 워낙 번화가여서 가격이 싼 호텔은 찾기가 어려웠다. 비즈니스 호텔이라면 모를까. 모처럼 친구들끼리 하는 여행인데 비즈니스맨들이 묵는 호텔에서 묵는 건 좀 낭만이 떨어진다고나 할까? 더구나 사이 동생 사미는 유치원 때부터 나랑 사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놀던 아이라서 나한테도 동생이나 마찬가지였다. 서사를 들어보니 고등학교 졸업 기념여행을 위해서 친구들끼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았다는데 이 근처에 유명한 테마파크도 있고 졸업여행으로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이번 여행 목적지로 삼았지만 최근 이어진 경기 침체로 알바일이 줄어들면서 호텔비로 나갈 돈을 충분히 모으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 얘기를 들은 나는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리고 2주 후 한진자가 말한 신혼여행 당일날 라인이 왔다. 포기를 모르는 한진자는 내 생일에 깜짝 선물을 보내고 싶다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주소를 알려달라고 사방팔방으로 수소문해서 기어이 주소를 알아냈고 지금 가는 중이라는 메시지가 자기 남편한테 대박 멋진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을 거라고 해놨다면서 나더러 반들반들하게 청소해놓고 열쇠는 우체통에 넣어놓으라고 라인으로 메시지를 보내왔다. 얘는 내가 가출을 한 게 아닐까? 나는 다른 거 없이 무시로 대응했다. 그러자 1시간마다 빨리 답장 보내라고 난리가 났는데 꾸준히 일십으로 대응했다. 그러는 사이 택시 한 대가 우리 집 앞에서 멈추는 게 창문으로 보였다. 예상대로 택시에서 한진자와 그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내렸고 우리 집 우체통을 열심히 뒤지길래 내가 친히 문을 열고 나가자 한진자가 나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너 왜 집에 있어? 라고 반응했다. 남편은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자기가 말한 게스트하우스가 이 단독주택이야? 이분은 관리자님? 라면서 맹한 소리나 해대고 있었다. 아니요, 저는 집주인이에요. 네? 주인이요? 아니야, 이 여자 관리자 맞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방은? 피곤하니까 빨리 안내해. 집이 이렇게 큰데 우리 두 사람 묵을 방은 얼마든지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어쩌나?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됐다.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더니 한진자는 집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 순간 집안에서 여고생들이 단체로 쏟아져 나왔다. 모두 합쳐서 6명. 실은 얼마 전 사이와 얘기를 하면서 나는 사미와 그 친구들을 우리 집에서 묵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남편도 찬성했고 만약에 한진자가 진짜로 우리 집에 온다면 보나마나 우리 집에서 자겠다고 밀어붙일 게 뻔히 예상됐고 아예 한진자에게 다리 뻗을 틈을 주지 말자, 원천 봉쇄해버리자 라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남편하고 둘이 집을 비우고 문을 꼭꼭 닫아둘까도 했지만 무개념 한진자 때문에 우리가 비싼 돈을 쓰면서 굳이 호텔을, 그것도 2박이나, 그건 정말 너무했다. 그렇다면 차라리 예쁜 동생 사미와 그 친구들을 불러서 기분 좋게 2박을 보내자 하고 긴급하게 손님맞이 준비를 시작했다. 물론 사미는 언니 고맙다면서 엄청나게 좋아했다. 사미 친구들도 하나같이 예쁘고 착하고 그 중에는 장래 꿈이 건축 디자이너인 아이도 있었다. 직접 유명 건축가인 남편을 만나자 열심히 질문도 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들었다. 바로 그런 타이밍에 이 신혼부부가 도착한 것이다. 이 코딩들은 또 뭐야? 내 친구 동생들이랑 그 친구들인데? 내가 너한테 여기서 찬다고 했지? 근데 너 어쩜 사람이 이러니? 그러자 진자 남편이 진자를 제치고 나서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 뭔가 엄청 꼬인 건 알겠는데 자기도 좀 알게 설명을 해달라고 했다. 나는 물론 흔쾌히 상황 설명과 증거물로 그동안 나눈 톡을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한진자와 어떤 대화를 나눴고 나한테 얼마나 황당한 요구를 했는지 모두 폭로했다. 그러자 한진자 남편은 화를 내면서 진자한테 소리를 빽 질렀다. 그때 알게 된 사실은 한진자는 신혼여행에 들어갈 돈을 자기 옷이며 명품 가방을 사는데 다 써버려서 정작 여행 갈 돈이 없었고 그래서 결국 생각해낸 게 나를 이용하는 거였다. 한진자 남편은 화가 나서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호텔 알아보라고 했지만 이 근처에 있는 호텔은 거의 다 하룻밤에 몇십만 원은 하고 저렴한 곳은 주말이라 이미 방이 없었다. 한진자는 급기야 울먹이면서 나한테 사정했지만 우리 집도 보다시피 이미 빈 방이 없었다. 결국 남편분은 점점 더 화가 났고 그 와중에도 나한테 깍듯하게 인사를 한 뒤 진자를 데리고 비싼 호텔로 향했다. 그 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두 사람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바로 이혼을 했다고 한다. 남편분의 결단력에 한 표를 던진다. 개념 없어. 돈 함부로 써. 그런 와이프와 한평생은 나라도 힘들지 싶다. 한진자의 부모님도 결혼식을 올리느라 기둥뿌리가 뽑혔는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이혼당한 딸을 보더니 우리도 너 같은 딸은 노답이라면서 아예 연애 끊었다는데 참으로 자업자득의 결말이 아닐 수 없다. 내 이름은 정상아. 남편과 아들 이렇게 세 식구이다. 그런데 요즘 남편의 행동이 어딘가 수상쩍다.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 남편 몸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면서부터다. 이게 우연이라면 그 전에는 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을까? 이건 직감을 넘어 분명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맞벌이 부부로 서로 자기 전문 분야의 일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보니 남편이 전에 비해 최근 들어 출장이 부쩍 늘어난 것도 이상한 점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한 번은 남편 회사에 적당한 핑계를 대고 전화를 해봤는데 출장을 간 건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의심은 커갔지만 남편 핸드폰에 불륜 증거물 따위는 없었고 새삼 이렇게 철두철미한 사람이었나 싶다가도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 그런 회의도 들고 그냥 묻어두고 잊을만 하면 다시 향수 냄새가 풍기고 도저히 의심을 싹을 뽑고 싶어도 뽑을 수가 없었다. 더구나 요즘은 아들아이도 남편의 관심 밖이었다. 전에는 아들아이하고 열심히 놀아주는 아빠였는데 요즘은 애가 옆에 있어도 건성으로 대답하면서 시선은 핸드폰에 고정하고 혼자 웃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고민이 커진 나는 절친한테 전화를 걸어서 속내를 털어놨다. 친구도 의심스럽다면서 내키지 않겠지만 흥신소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고 그래서 나도 아무래도 그래야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있을 때 갑자기 모르는 여자가 집으로 찾아왔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대박! 완전 아줌마였네? 라면서 혼자 웃었다. 그러더니 대뜸 초면에 미안한데 남편하고 이혼해줄래요? 그 남자랑 나랑 결혼할 거라서요. 라고 했다. 남의 집에 불쑥 찾아와서 처음 보는 사이에 첫 마디는 외모 비하, 둘째 마디는 나더러 남편하고 이혼해라. 기가 빨려나가는 느낌이었지만 이 여자가 바로 남편 몸에서 나던 향수 냄새의 실체라는 걸 알았다.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지는 이미 오래됐고 의심과 함께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각오를 해왔기 때문인지 생각보다 충격이 크지는 않았다. 오히려 흥신소 갈 시간을 절약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침착하게 이름이 뭐냐고 묻자 변향기라고 대답했다. 방금 전에 나더러 남편하고 이혼하라고 했는데 그건 곧 두 사람이 불륜관계라는 걸 인정한 거 맞죠? 네, 맞아요. 그 사람이 당신보다 나를 훨씬 더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리고 우린 같이 살 집도 벌써 다 지었어. 집자랑이 끝나자 남편과 자기가 같이 찍은 사진도 척척 꺼내 보이면서 자랑질을 했다. 내가 자그마치 불륜남 부인인데 이런 사진을 막 꺼내 보이다니 바보 천치거나 자신만만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꽂힌 포인트는 불륜녀가 말한 새 집이었는데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어머, 이런 우연이. 실은 우리도 얼마 전에 새 집이 완성돼서 이사 준비 중이었는데. 응? 그러자 불륜녀는 진심 놀란 눈치였다. 어쩌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집이 같은 집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지은 집이라고 분명히 그랬어. 그러더니 불륜녀는 이게 자기 집이라며 새 집 사진을 찾아서 보여줬다. 사진을 보고 역시 그러면 그렇지. 여자가 보여준 사진 속의 집은 따끈따끈하게 완성된 우리 집이었다. 눈에는 눈, 사진엔 사진. 나도 핸드폰에서 새 집 완공 기념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 예상대로 불륜녀는 놀라서 한동안 입을 못 다물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여자가 남편의 불륜녀라는 건 팩트가 분명했다. 이 여자 몸에서 나는 향수 냄새는 내가 아는 냄새였으니까. 이거 어쩌죠? 그 집이 그쪽을 위해서 지은 집이 아니라서. 닥치고! 당신 쫓아내고 거기서 나랑 살 생각이거든? 그건 힘들 텐데. 왜냐면 그 집은 내가 지은 집이거든요. 이 여자가 놀라는 건 이해가 간다. 일방적으로 집을 지었다고 하면 남편 돈으로 지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니까. 여자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다시 따져 물었고 남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자기가 나보다 위에 있다는 걸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자는 그 증거로 비싼 시계와 가방을 들고 있었다. 20대 여자가 그런 고가의 명품을 두르고 다니는 건 흔한 일은 아닌 게 분명했고 그게 전부 다 남편이 사준 거라고 했다. 카드는 남편이 긁었겠지만 지불한 사람은 남편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집의 수입은 대부분 내 연봉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실을 알 리가 없는 불륜녀는 나더러 어디서 거짓말이라며 열을 냈다. 그래서 나는 내 명함을 꺼내서 여자한테 건넸다. 뭐야 이게? 여자는 말인 못 눈만 휘둥그레져서 명함하고 내 얼굴을 몇 번이나 번갈아 보면서 제대로 현타가 온 것 같았다. 스카토 주식회사면 설마 거긴 아니지? 네, 그 회사 맞아요. 스카토사는 내가 대학 재학 중에 벤처로 세운 회사고 내가 그 회사 사장이에요. 남편은 평범한 샐러리맨이고요.
다시 한번 여자한테 핸드폰 사진 속의 새 집은 얼마 후에 이사할 우리 집이고 내 돈으로 지은 게 맞다고 설명해줬다. 그러자 여자는 이게 아닌데 하는 표정으로 완전히 얼어붙었다. 대체 남편은 무슨 생각으로 이 여자한테 그런 책임지지도 못할 허황된 말을 한 걸까? 이렇게 결과가 뻔한데 말이다. 얘기를 원점으로 돌려볼까요? 방금 전 분명히 본인 입으로 당당하게 불륜이라고 인정한 거 맞죠? 그건 곧 나한테 위자료를 청구받아도 상관없다. 그런 각오 정도는 하고 여기 온 거죠? 잠깐, 그건 좀 아닌데요? 아직 상황 파악 못했어요? 그러자 여자는 자기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을 삭제하려고 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였다. 너무 애쓰는 모습이 애처로워서 아까 여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살짝 핸드폰 녹음 기능을 온으로 해놓은 터라 녹음된 내용을 들려줬더니 완전 멘붕. 아까 본인 입으로 남편이 명품 잔뜩 사줬다고 했으니까 그 말만으로도 이미 증거는 충분해요. 근데 그것도 결제는 다 내 통장에서 나가는 거라 위자료 청구할 때 그 돈도 같이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럼 난 어떡해? 글쎄요. 난 변호사한테 이 일을 맡길 생각이니까 그쪽도 마음의 준비 정도는 해두는 게 좋겠죠? 그만 가봐요. 여자와의 대화는 그쯤에서 끝내고 내보냈다. 한동안 여자는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아까 한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악을 쓰면서 변명했지만 설마 그런 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고 내버려뒀더니 알아서 돌아갔다. 그러고 나서 친한 엄마한테 아들아이를 하루만 부탁하고 남편의 귀가를 혼자서 기다렸다.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한테 불륜 중이냐고 직구를 날리자 본인은 들키지 않게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자신했는지 무슨 자다가 봉창이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얼른 밥이나 줘. 라고 딴청을 피우길래 오늘 불륜녀가 찾아왔었다는 말과 함께 녹음 파일을 재생해서 들려주자 지금까지 완벽하게 알리바이를 만들고 포커페이스로 불륜을 숨겨왔던 남편의 표정이 일시에 무너져 내렸다. 아니야. 그 여자는 그냥 잠깐 가지고 논 거야. 누가 집을 줘. 미치지 않고서야.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라면서 바싹 엎드렸다. 남편 머릿속에서는 나랑 헤어지면 럭셔리한 생활과도 헤어져야 한다는 것쯤은 계산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필사적인 걸 테고. 하지만 제정신인 내가 카드나 펑펑 긁어대면서 여자를 가지고 노는 대상으로 삼고 바람이나 피우는 남편을 용서할 리가 있나. 어차피 사실을 알고 난 후 용서할 생각 자체가 없었지만 뻔뻔하게 발뺌하다 빼박 증거가 나오자 비굴하게 태도를 확 바꾸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미운 정조차 남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짐을 챙겨서 호텔에서 묵었고 남편은 혼자 집에 남겨졌다. 그리고 바로 변호사를 통해서 양쪽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조금 알아봤더니 두 사람은 지인을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고 여자는 남편을 돈 많은 사장으로 착각한 모양이었다. 어쨌든 명품으로 쫙 빼입었으니 남편이 무슨 거짓말을 해도 여자는 그대로 다 믿고 싶었을 거다. 여자 회사가 남편 회사 근처에 있다는 걸 알아낸 후 그 회사로 내용 증명을 보내자 여자는 한 방에 지방으로 자천을 당했다. 물론 지방으로 보내줬다고 해서 그럼 안녕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까지 사용한 카드 금액과 위자료도 꼼꼼하게 청구했다. 일단 남편한테 받은 물건은 전부 처분하게 했고 도저히 못 버리겠다는 것과 남은 카드값만 해도 상당해서 그 돈은 월급에서 차압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분간 제대로 된 월급을 받기는 힘들 것이다. 남편 문제는 우선 시댁에 찾아가서 이번 일을 시부모님께 알렸다.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님은 남편을 호출했고 남편이 오자 시아버지가 주먹을 휘두르셨다. 시부모님도 남편이 나와 결혼한 후 남자 신데렐라가 된 아들 덕에 두 분의 생활 수준도 자동으로 올라갔는데 그 모든 게 아들의 불륜으로 물거품이 되고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으니 화가 날 만도 하겠지. 남편의 시부모님까지 합세해서 온 가족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이혼할 결심은 1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후 꽤 큰 금액의 위자료를 얻어냈고 새로 지은 집은 이사도 안 해보고 바로 매물로 내놨는데 위치가 괜찮았던지라 바로 매각됐다. 집에서 쫓겨난 신세가 된 남편은 시부모님을 찾아갔고 세 사람은 같이 좁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고 한다. 한편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우리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었는데 내가 남편하고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리자 순식간에 회사 내에 그 소문이 퍼졌고 남편은 사내에서 바보 아니냐고 놀림거리가 됐다고 지인을 통해 들었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생기다 보니 그게 마치 자기 능력이라도 된 듯한 착각 속에 빠져 지내면서 자기 분수를 잃어버린 대가가 아닐까 싶다. 내 이름은 진주. 혼자 살고 있는 28살의 회사원이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열정을 다하고 있다. 또 아빠가 몸이 편찮으시기 때문에 엄마를 돕기 위해서 회사와 병원을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면서 한동안 정신없이 지내고 있지만 나는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힘들다는 내색하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아빠의 상태는 날로 악화됐고 어느 날 회사에 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아빠가 위급한 상황이란 말을 듣자마자 회사에서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빠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아빠의 임종은 엄마와 둘이서 지켰다. 나는 2살 아래인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은 벌써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었고 처갓집 식구들과 같이 살아서 그런지 우리 집에는 거의 오지 않았다. 아빠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일이 바쁘다면서 병문안조차 한 번도 안 와봤다. 동생 진상이는 아빠가 워낙 오냐오냐 기른 탓도 있지만 원래부터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맘대로인 성격이라 가족을 위하는 성격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아빠가 아프다는데도 걱정 한마디 하는 걸 못 봤고 심지어 아빠가 보고 싶어 한다고 했는데도 나 병원 갈 시간 없다니까 라면서 얼굴 한번 비추려고 하지 않았다. 아빠는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아들 얼굴 한번 못 보고 눈을 감고 말았다. 아빠의 장례식에서 동생과 오랜만에 보게 됐는데 동생 부부가 나란히 참석하긴 했지만 아버지 장례식 상주가 돼서는 나 바빠서 빨리 가봐야 돼 라고 했다. 올케는 그동안 얼굴은커녕 전화 한 통 없었으면서 뻔뻔하게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했다. 자그마치 상주인 동생은 장례식 와중에도 핸드폰이나 들여다보고 아니면 졸고 여전히 자기 멋대로였다. 결국 동생은 일이 있다면서 장례식 중간에 그냥 가버렸는데 동생을 안 따라가고 혼자 남은 올케는 웬일로 장례식장에서 열심히 거들면서 틈만 나면 나와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했다. 제가 뭐 더 할 일 있어요? 괜찮다. 나랑 진주랑 둘이서 하면 된다. 어머님, 그러시지 마시고 저한테 맡기고 좀 쉬세요. 말은 고맙다만 올케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며느리 노릇을 살뜰히하면서 이상할 정도로 파이팅이 넘쳐 보였다. 그 모습이 어딘가 불편했지만 어쨌든 며느리도 돕고 해서 아빠의 장례식을 무사히 마쳤다. 화장, 입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자 엄마는 긴장의 끈이 풀어졌는지 힘이 빠지고 초췌한 모습이었다. 오랜 시간 동반자로 살아온 남편을 잃은 허전함은 당사자만 아는 기분일 것이다. 혼자 있을 엄마가 걱정돼서 당분간은 엄마 집에서 출퇴근을 하기로 했다. 그런 엄마와 나를 연락도 없이 올케가 찾아온 건 장례식이 끝난 뒤 정확히 일주일 후였다. 갑자기 찾아온 올케는 장례식장에서 보여준 싹싹한 며느리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유산은 누가 얼마씩 받게 되는 거예요? 장례식 때 제가 얼마나 열일했는지 벌써 까먹지 않으셨죠? 저는 얼마 받아요? 유산이 다 해서 30억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유산? 네가 그걸 어떻게... 친척들이 하는 얘기 들었어요. 아무튼 이제 겨우 장례식 마무리됐고 유산 문제는 앞으로 차차 고민해볼 거니까 오늘은 그만 돌아가. 내가 장례식 때 얼마나 열일을 했는데. 올케는 장례식 때 열심히 도왔던 이유가 유산 때문이었다고 자기 입으로 강조하고 있는 셈이었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대꾸할 말도 생각이 안 났다. 유산 문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만 가보라고 하자 탐탁치 않은 얼굴을 하고 돌아갔다. 올케가 간 후 엄마와 둘이서 유산 상속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엄마한테서 내가 모르고 있던 사실을 듣게 됐다. 그건 아빠가 생전에 하던 사업이 실패해서 사실은 빚이 30억이라는 거였다. 그래서 그걸 갖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을 거란 얘기였다. 아빠의 자금 사정을 모두 알고 난 후에도 엄마와 나는 동생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서 아빠를 보필해왔다는 걸 알게 됐고 나는 내 앞으로 올 재산을 모두 엄마에게 양도하기로 결정했다. 아빠가 자신의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후 변호사를 찾아가 유언장을 작성해뒀다는 사실도 엄마가 말해줬다. 엄마가 보여준 유언장에는
분명하게 동생 부부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적혀 있었다. 아빠의 투병 생활 동안 나와 엄마가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적혀 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렸다. 엄마랑 논의한 끝에 유산을 어떻게 할지 결정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짬짬이 틈을 내서 엄마와 둘이서 유산 상속 소송을 진행했다. 생각보다 처리가 수월하게 끝났고 엄마는 1억 정도 되는 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진주 네 덕에 엄마가 큰 걱정 하나 덜었다. 아빠가 남겨준 돈 아껴서 잘 쓸게.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엄마를 보면서 유언장을 남겨주신 아빠한테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엄마 노후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게 돼서 다행이다 하고 있을 때 다시 올케가 찾아왔고 유산 문제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었다. 안녕하세요. 저 또 왔어요. 유산 문제 오늘은 들을 수 있죠? 어쩜 그렇게 연락도 없고 제가 안 오고 베길 수가 있어야죠. 올케, 도대체 왜 그렇게 유산에 목을 매는데? 솔직히 올케랑은 상관없는 거 아니야? 어머, 무슨 그런 망언을. 재산이 30억인데? 많이도 아니고 딱 우리 몫으로 10억 주세요. 그 돈 올인해서 집 지으려고 계약하고 오는 길이에요. 벌써 계약을? 네, 우리 꿈이 멋진 집에서 사는 거였는데 이게 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투병 생활 중에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던 동생 부부가 유산은 이렇게 열심히 챙기려고 하다니 나와 엄마는 동시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나는 상속 포기했어. 어머, 그걸 나더러 믿으라는 거예요? 거짓말. 30억을 포기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 말은 듣지도 믿지도 않으려는 올케에게 유산의 상세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야겠다 싶어서 서류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자 올케의 얼굴은 점점 파랗게 질려갔다. 사업 실패, 빚이 30억? 그걸 지금 믿으라고요? 믿든 말든 아빠 입원해 계실 때 얼굴 한번 비춘 적 없었는데 이제 와서 그게 올케한테 뭔 상관이야? 그럼 진작 말이나 하던가. 왜 은큼하게 숨겨서 남의 집 문제까지 꼬이게 만들어요? 난 집 지으라고 한 적도 없고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보다시피 줄 돈도 없고. 흥분해서 화를 내는 올케를 가까스로 돌려보냈더니 저녁엔 동생이 집으로 찾아왔다. 엄마, 누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빠 재산이면 장남인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야 정상 아니냐고. 아버지 유언장 똑바로 봐. 진성이 부부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 이게 지금 말이 돼? 야, 됐고 내목 빨리 내놔. 빚이니 뭐니 하는 거 다 꾸며낸 말이잖아. 이 유언장은 아빠가 변호사 입회하에 정식으로 작성한 거야. 만약 불복하겠다면 재판을 걸든지 네가 알아서 해. 아빠가 보고 싶다는 말까지 전했는데도 코빼기 한번 안 비추더니 유산을 이렇게 애타게 찾아다니니? 정말 한심하다. 넌 이제 자식도 아니고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부모 자식 연은 여기까지다. 나도 그럴래. 다들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유산 받는다고 좋아서 집 계약한 건 진짜지 내가 아니야. 난 아니라고. 그러니까 남은 유산에서 조금만 주면 안 될까? 오늘 끝내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너도 유언장 읽었잖아. 거기 쓰여있는 대로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나와 엄마한테 절연 선언을 당한 동생은 불만 가득한 얼굴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올케는 자기 멋대로 유산 받을 꿈에 부풀어 덜컥 집까지 계약한 문제로 동생과 부모님께 질타를 받았고 집에서 쫓겨났다. 올케가 집에서 쫓겨난 마당에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없게 된 동생은 다시 엄마를 찾아왔는데 하지만 이번 일로 화가 난 엄마는 이미 동생과 절연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였고 태평하게 집으로 온 동생을 엄마가 바로 쫓아내자 동생은 길거리를 헤매는 신세가. 결국 동생과 올케는 서로 공방을 벌이며 진흙탕 싸움 끝에 얼마 후 이혼했다. 분에 안 맞는 저택은 동생과 올케 공동 명의로 계약했기 때문에 둘이서 나란히 허덕이며 변제를 해야 했지만 두 사람이 그 집에서 사는 일은 없었다. 올케는 순식간에 거액의 빚을 지게 되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야 했고 이혼 후 2년 정도가 지나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예전 모습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 한동안 힘들어하셨지만 지금은 건강한 모습을 되찾으셨다. 나도 엄마 집에서 내 아파트로 다시 돌아왔고 일상이 회복됐다. 휴가가 생기면 엄마랑 둘이 여행도 가고 우리는 사이좋은 모녀다. 앞으로 고생하신 엄마를 위해 좋은 딸이 되어드리고 싶다. 나는 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아내와 둘이서 살고 있었다.
월급은 많이 받는 편이었지만 그만큼 출장이 많았다. 하지만 이세를 갖고 싶은 마음에 출장이 전혀 없는 부서로 이동을 희망했고, 그리하여 일단 내 희망이 받아들여졌는데 곧바로 부서 이동은 힘들고 정식으로 발령을 받는 데는 2달 정도 걸린단 말을 들었다. 그때까지는 평소처럼 잦은 출장을 소화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출장일은 훨씬 더 순조로웠고, 어느 날 예정보다 하루 일찍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역에서 오래된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 그 친구와 나는 대학 동창이었고 이름은 한진수였다. 진수는 회사 일로 정근을 가서 지방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한 열흘 전에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했다. 진수와 나는 대학 시절 스터디도 같이 하고 리포트도 같이 쓰곤 했었다. 그때 당시 진수의 여친이었던 제이와 셋이 같이 만나는 일도 많았다. 진수와 제이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결혼했고 지금까지 좋은 부부로 지내고 있다. 진짜 오랜만이다. 제이는 잘 있어? 그럼 잘했지. 너도 결혼해서 잘 산다며? 네 와이프 미인이라고 소문났더라? 뭘 별소리를 다 한다. 너 지금 시간 있어? 난 출장 갔다 오는 길인데 괜찮으면 우리 집에 같이 안 갈래? 우리 와이프도 소개할 겸 해서. 갑자기? 진짜 괜찮아? 나야 마다할 이유가 없지. 가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집으로 향했는데 집 앞에 처음 보는 차가 주차되어 있었대. 누구지? 혹시 손님이 와 있나? 그럼 난 다음에 다시 오는 게 낫겠다.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말하고 나는 진수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거실엔 아무도 없었고 어딜 갔나 하고 찾았더니 침실 쪽에서 소리가 들렸고 나는 본능적으로 소리를 죽이고 천천히 다가갔다. 그러자 살짝 열려있던 문틈으로 방 안의 광경이 보였는데 그 순간 나는 충격으로 몸이 얼어붙고 말았다. 내가 본 것은 나와 아내의 침대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정사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었다. 장승처럼 얼어붙은 내 뒤에서 진수도 같은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고 진수는 나를 조용히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너 괜찮아? 진수는 나한테 괜찮냐고 물었지만 나는 그 질문에 그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아내와 불륜남의 적나라한 장면을 목격한 후 정신이 나가버린 나를 진수가 이번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줬다. 그 집에는 당연히 제이도 있었는데 나를 보고 반가워하려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채고 일단 거실 소파에 나를 앉게 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나를 대신해서 진수가 제이에게 방금 전의 상황을 설명해줬다. 그러자 제이가 뭐? 그 여자 미친 거 아니니? 광일이가 열이라는 동안 뭐가 어째? 제이는 친구인 나를 대신해서 마치 자기 일인 양 화를 내며 분노했고 진수는 그런 제이를 진정시키면서 나한테 차분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이혼이냐? 아님 아까 본 건 없던 걸로 하고 아내를 용서할 수 있겠냐? 나더러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었다. 당장 정하긴 힘들었지만 분명한 건 아까 일을 없었던 걸로 할 수는 없었다. 그 순간 이후로 나는 아내와 눈도 마주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일을 잇는 건 불가능했다. 나는 그런 내 마음을 진수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위자료를 줘서라도 당장 이혼해야지. 내가 그렇게 대답하자 두 사람은 황당한 얼굴을 하면서 제이가 뭐래니 너? 네가 왜 위자료를 줘? 네 와이프가 너한테 줘야지. 당연하지. 바람 피운 게 누군데 네가 뭐하러 위자료를 줘? 내가 아는 선배는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줬던 것 같은데? 너 바보니? 그건 그 선배가 바람을 피웠으니까 그랬겠지. 위자료는 바람을 피운 상대한테 그렇지 않은 쪽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이걸 설명하고 있네 내가. 요즘은 중딩들도 아는 상식이야. 환장한다. 잘 들어. 가죽을 홀랑 벗겨내서라도 받아내야 돼. 알았어? 제이는 살벌한 표정으로 말을 마친 후 바로 흥신소에 전화를 했다. 처음 하는 솜씨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능숙하게 내 상황을 설명한 후 불륜 증거를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대체 얘는 뭘 했길래 이렇게 능숙한가 했더니 얼마 전에 제이 친구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그 친구 일로 흥신소 신세를 진 적이 있다고 했다. 제이는 나한테 자, 집중. 너 지금 당장이라도 마누라한테 따지고 싶지? 근데 안 돼. 왜냐? 너랑 이 남자 현장에서 바로 그냥 나와버려서 증거가 하나도 없어. 이게 현실이야. 지금 필요한 건 불륜 증거 확보고 그때까진 참아야 돼. 이건 엄연한 전쟁이야. 100% 동의. 너 와이프 얼굴 볼 자신 없으면 차라리 우리 집에서 지내. 이유는 적당히 만들어내면 되잖아. 오히려 그 편이 증거 모으는 데는 더 빠를 것 같은데? 네 와이프 와 자유다 이럴 거 아니야. 나는 두 친구의 말을 들으며
민폐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됐지만 그런 걸 따질 처지가 아니었다. 진순의 집은 우리 집에서 차로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사는 곳도 똑같이 40분 정도 떨어져 있어서 아내한테는 어머니가 허리를 삐끗하셔서 당분간은 본가에서 지낼 거라고 적당히 둘러댔다. 우프게도 아내는 좋아 죽겠는 걸 억지로 참는 말투로 어머 큰일이다. 자기랑 못 봐서 섭섭한데 그래도 아들이 어머니를 챙겨야지 어쩌겠어? 라고 말했다. 아내가 하는 모든 말을 이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 후 흥신소에서 조사에 들어가면서 차곡차곡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고 순식간에 증거들이 모아졌다. 우선 불륜남이 어떤 결혼식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이미 예상했던 바와 같이 내가 당분간 집에 오지 않을 거란 걸 알게 된 아내는 역시나 불륜남을 마음 놓고 집으로 불러들이며 불륜을 즐겼고 가끔은 호텔도 드나들었다. 그리고 아내가 내가 모아둔 돈에까지 손을 대고 있다는 최악의 사실이 발각됐다. 돈 문제를 알게 된 건 제이가 그렇게 호텔을 들락거리려면 그만큼 돈이 필요할 거고 불륜남이 지불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 돈이 결국 광일이 네가 번 돈에서 새어나가고 있지 않겠냐고 지적했기 때문에 얼른 조사를 해봤더니 제이가 말한 대로였다. 처음엔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당한 슬픔, 괴로움, 비참함 그런 기분이 강했지만 쌓여가는 증거들을 보면서 아내와 불륜남이 나한테 행한 이 무례함이 용서가 안 됐고 반드시 벌을 내려야겠다고 마음이 바뀌어갔다. 필요한 증거들이 모아진 후 진수와 제이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난 후 나도 이 전쟁의 전면에 나섰다. 우선은 결혼식장에서 근무하는 불륜남 직장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다. 두 남녀의 행복이 시작되는 결혼식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불륜이라니 내용 증명을 받아본 회사 측은 단번에 불륜남을 해고했다. 그래도 꼴에 불륜남은 꽤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자그마치 부사장급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해고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물론 위자료를 청구했고 몇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아냈다. 불륜남은 어쨌든 잘나가던 직장인에서 이젠 쭉쟁이 신세가 돼버렸다. 다음으로 처가댁에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렸다. 아내는 세 자매 중 막내였는데 위로 두 언니는 모두 교육 관련 종사자였다. 장인 장모님도 엄격한 성격이었고 불륜이란 말을 듣고 절대 조용히 넘어갈 집안 분위기는 아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혼자만 모르고 있던 아내는 장인한테서 걸려온 전화를 평소처럼 아무 생각 없이 아빠 전화네? 하고 무방비로 받았다가 옆에 있는 나한테까지 다 들릴 정도로 벼락 떨어지는 소리에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고 얼어붙었다. 그때 아내의 표정이란 정말 혼자 보기는 아까울 정도로 저세상 차원이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게 된 아내가 전화를 끊고 난 후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이 옷만은 제발 이렇게 빌게. 이 옷만 빼고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뭐든 다 할게 부탁이야. 라면서 무릎 꿇고 애원했지만 나는 아무런 동요도 일지 않았다. 오늘 안에 짐 챙겨서 친정으로 가. 당연히 이혼 위자료 청구할 거고 그거랑 별도로 당신 함부로 쓴 돈까지 해서 한꺼번에 다 지불해. 장인어른한테 빌리던지 뭘 해서든 반드시 지불해. 라고 단호하게 말하자 아내는 인생 종친 사람 얼굴로 짐을 챙겨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 후 아내는 정말로 일시불로 내가 청구한 돈을 지불했다. 이거저거 다 해서 총액이 8천만 원 정도가 됐다. 물론 아내 돈은 아니었고 예상했던 대로 도리를 중요시하는 처가에서 대신 마련해준 게 분명했다. 하지만 아내의 고생은 이제 시작도 안 한 셈이었다. 일단은 처가에서도 쫓겨나서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로 이사를 간 것 같았고 지금까지는 전업주부로 경제적으로 아쉬울 것 없이 편하게 지내왔지만 이제부터는 빚을 갚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야 할 것이다. 나는 이 일이 일단락지어진 후 진수와 제이를 만나 인사를 전했다. 두 사람은 당연히 친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중딩 상식도 없던 나는 바람난 아내한테 위자료를 주면서 결국 아내만 좋은 일을 할 뻔했었다. 두 사람 덕분에 복수도 시원하게 했고 그날 그 충격적인 자리에 진수가 같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싶은 생각도 든다. 아마 나 혼자였으면 무슨 사달이 났을지도 모른다. 그 후 나는 살던 집을 내놓고 이사를 냈다. 이사할 때도 두 사람이 와서 도와줬고 연속해서 신세를 지게 됐다. 바람난 아내는 잃었지만 대신 절친 두 명을 다시 만났고
이걸로 됐다고 생각한다. 이건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일인데 그때 나는 아직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고 엄마와 둘이서 살고 있었다. 다만 나는 보통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아이였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엄마한테서 매일매일 다양한 훈련을 아주 제대로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층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는 훈련, 목욕탕에 있는 작은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훈련 등이 있었고 아무리 뛰어도 숨이 차지 않도록 마라톤 연습까지 해야 했다. 친구들하고 같이 놀 시간도 없이 그런 훈련을 반복하는 이유를 엄마한테 물어봤지만 엄마는 절대 말해주지 않았다. 따라서 나는 엄마한테 몇 번이나 반항을 했었다. 나 왜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나는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 도망치는 훈련 진짜 하기 싫어. 그럴 때마다 엄마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미안해. 하지만 너한테 꼭 필요한 거니까 조금만 힘내자. 라면서 나를 달랬다. 그렇게 유치원 내내 그런 훈련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덕분에 초등학교 1학년이 되자 나는 자타공인 최강 체력을 갖추게 되었다. 다른 애들이 낑낑 매는 벽타기도 나는 너무 간단하게 해내는 아이가 되어 있었다. 그쯤 되자 묻지마 훈련을 하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고 나에게도 평범하게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놀고 나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모르는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 너 현수 맞지? 강현수. 네, 맞는데요? 너 엄마 이름이 뭐야? 우리 엄마는... 엄마 이름을 말하려다가 이건 좀 아닌데 하는 어린 생각에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나는 그 남자한테서 쏜살같이 도망쳐서 집으로 왔다. 남자도 나를 쫓아왔지만 그동안 엄마한테 받은 훈련 실력을 발휘하고 아이들만 빠져나올 수 있는 좁은 골목길도 활용하면서 삥 돌아서 남자를 따돌리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남자가 내 주변을 맴도는 걸 자주 발견했지만 그동안의 훈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그 남자를 손쉽게 따돌렸다. 그때는 그래도 나도 남자라는 생각에 일일이 이런 일을 엄마한테 말하는 게 쪼잔하게 느껴져서 말하지 않았고 그 남자를 따돌리는 일에 자신감이 붙자 약간의 우월감마저 느끼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 반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평소처럼 집에 와서 다녀왔습니다. 이제 오니? 손부터 씻어야지. 라는 평소와 다름없는 습관적인 말을 주고받고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엄마는 누군지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라고 했지만 나는 택배가 온 줄 알고 그냥 문을 열고 말았다. 그러자 문 밖에는 그동안 내 주변을 맴돌던 그 수상한 남자가 서 있었고 나는 처음 느끼는 공포감에 숨이 멎었다. 그러자 안에서 엄마가 현수야, 누가 왔는데 그러니? 라면서 현관 쪽으로 걸어왔고 나처럼 그 남자를 보자마자 공포에 질린 얼굴로 변했다. 엄마를 본 남자는 드디어 찾았네 라면서 신발도 벗지 않고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다음 순간 엄마한테 달려들어서 머리채를 잡고 엄마를 때렸다. 엄마는 비명을 지르며 남자의 폭력에 몸을 웅크리면서 나를 향해 현수야, 어서 도망가. 나가서 도와달라고 해, 어서! 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남자의 시선이 나한테 옮겨왔다. 약을 살살 올리면서 잘도 도망치던데 각오해 너! 라면서 나한테 달려들었지만 나는 가볍게 피하고 남자한테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했다. 그러자 남자는 내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현관문을 잠가버렸다. 남자는 여유를 부리며 나한테 다가왔고 엄마가 남자의 발을 잡았다. 어서 피해! 창문으로 빠져나가! 라고 소리쳤다. 화가 난 남자는 옆에 있던 리모컨으로 엄마를 사정없이 두들겨 팼다. 저러다 엄마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만 여기서 도망칠 수는 없다. 엄마를 구해야 한다. 그런 갈등도 일어났지만 여기서 도망칠 수는 있어도 내가 엄마를 구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때 엄마가 나한테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어서 너부터 도망쳐. 빨리! 엄마의 절규를 듣고 정신없이 도망쳐 나와 미친 듯이 뛰었다. 한참을 뛰다 보니 경찰서가 있었고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갔다.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자 경찰은 깜짝 놀라며 무슨 일인지 말해봐. 이상한 남자가 계속 나를 따라다녔는데 오늘 그 남자가 집에 와서 우리 엄마를 막 때려요. 빨리 좀 구해주세요. 알았어, 가자. 집이 어디니? 이쪽이에요. 나와 경찰관 2명이 집으로 같이 뛰었다. 그때 그 남자가 도망치고 있는 게 보였다. 초남자예요. 라고 하자
경찰관 한 명이 뒤쫓아갔다. 나는 다른 경찰관과 함께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엄마를 발견했고 바로 엄마한테 달려갔다. 엄마! 경찰관이 구급차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도착한 구급차는 엄마를 싣고 병원으로 향했다. 내 주변을 맴돌고 집으로 찾아와 엄마한테 폭력을 휘두른 남자는 뒤쫓던 경찰관에게 잡혀서 경찰차로 연행됐다고 들었다. 병원에 실려간 엄마는 많이 다치긴 했지만 며칠 입원한 후 회복이 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다. 병원에서 엄마와 경찰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남자가 내 친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 남자는 도박빚이 끊이지 않았고 그 돈을 갚기 위해 엄마를 강제로 술집에서 일하게 했다. 그 시간에 대신 남자가 집에서 어린 나를 보기로 했는데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방치했고 한 번은 고열이 나는데도 내버려둬서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엄마가 술집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면 남자는 폭력을 휘둘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엄마는 남자가 술 없이는 못 사는 걸 이용해서 술을 잔뜩 마시게 한 후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게 해서 나를 데리고 집을 빠져나와 이혼 서류를 접수시켰다. 그 집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와 둘이서 정착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정사원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나게 됐고 사원주택을 빌려서 드디어 두 모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엄마는 남자가 언제 알아내고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떨쳐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나한테 특별 훈련을 시켰던 거였다. 엄마의 훈련은 헛되지 않았고 나는 그 훈련 덕분에 집에서 꽤 떨어져 있던 경찰서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가볍게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최단거리를 이용해서 도착했다. 물론 내 체력은 또래 아이들과는 이미 차원이 다른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반항까지 할 정도로 싫어서 미칠 것 같았던 훈련이 실은 정말 필요한 거였다니. 그때의 일은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하다. 그 후 남자는 엄마한테 폭력을 행사한 제목으로 감옥에 갇혔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휘두른 사실도 인정됐다. 그동안 남자는 사라진 엄마와 나를 계속 찾으러 다니면서 빚이 계속해서 늘어났는데 엄마를 찾으면 빚을 갚기 위해 엄마를 어디로 팔아 넘길 작정이었다고 한다. 엄마는 며칠 입원한 후 퇴원을 했고 회사에서는 고맙게도 안전 차원에서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다른 사택을 마련해줬다. 남자가 체포된 후 엄마는 지금까지 엄마가 너한테 억지로 훈련시킨 거 미안했어.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랬어. 라며 눈물로 사과했다. 하지만 나는 처음엔 진짜 싫었는데 그 훈련받기 잘한 것 같아. 뭐? 엄마한테 특수훈련 받은 덕분에 나 완전 펄펄 날아다니잖아. 우리 반 애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나 자타공인 장애물 뛰어넘기 명인이고 달리기는 단거리, 장거리, 마라톤까지 전부 다 1등이야. 정말 그래? 엄마 원망 안 해? 일도 안 해. 엄마 훈련 덕분에 경찰서까지도 엄청 빨리 갔는걸. 그 덕분에 그 남자도 잡을 수 있었잖아. 정말 그랬네. 우리 현수 덕분에 엄마가 살았어. 정말 고맙다.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나를 꼭 안아줬다. 그리고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나는 어느덧 약혼자가 있는 어엿한 어른이 됐고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 약혼녀는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병으로 돌아가신 터라 우리 엄마를 알뜰히 챙겨주는 고마운 사람이다. 나만 빼고 둘이서 점심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내가 출장 가고 없는 사이에 말도 없이 둘이서만 온천 여행을 갔다 올 정도로 절친한 사이가 된 걸 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그런 두 여인을 보면서 나는 무한한 행복을 느낀다. 어린 나를 데리고 무지막지한 남자한테서 도망치면서 혼자서 사투를 벌이던 엄마는 속으로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진심으로 기뻤다. 결혼 후에도 엄마와 같이 살 생각이다. 고맙게도 이 제안은 약혼녀가 먼저 해줬다. 엄마는 그 남자가 체포됐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마음 놓고 살게 됐을 거다. 그 전까지는 언제 그 남자가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았을 테니까. 남자가 잡힌 후로 엄마의 웃는 얼굴을 자주 볼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리고 그 웃음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